듣던 사람 깜짝 놀라겠네. 오늘 독특한 색깔의 분필들이 좀 있네요. 다양하게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아니, 처음에 부원장님이 분필 어떤 거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고로모 쓴다. 그럼 하고로모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했는데 준비를 안 해두셔가지고 그냥 저 탄산 분필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훔쳤어야지. 혹시 뭐 고발하려면 해도 됩니다. 누군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죠? 자, 일단 어법부터 같이 한번 볼까? 언어 매체, 문법.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이 문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부서의 성격을 한번 요 주어진 예문을 통해서 파악해보고 분석해보라는 문제다, 그죠? 일단 부서에 대해서 복습 한 번부터 할까요? 부서는 이제 문장 성분이죠, 그죠? 문장 내에서 그 용언 또는 부사 또는 문장 전체 또는 다른 관형사를 수식하는 말을 부사어라고 하죠, 그죠? 부사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분 부사어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장 부사어예요, 그죠? 성분 부사어는 뭐죠? 바로 뒤에 오는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어이고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죠, 그죠? 얘네들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문장 내에서의 위치 이동의 자유로움을 가지고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문장 부사어는 기본적으로 문장 맨 앞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장 내에서의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성분 부사어는 주로 피수식어,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문장 부사어는 어떤 그 감정이나 심리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이 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모든 부사는 다 부사어다, 그죠? 네, 부사는 다 부사어로 쓰이고 두 번째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걔가 이제 부사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언의 부사형이 될 텐데 이 용언의 부사형이라는 건 용언의 어간에 뭐가 결합하는 형태라 할 수 있죠. 부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하는 형태라 할 수 있죠, 그죠? 이 용언의 부사형 어미 뭐 있었죠? 이계두로. 근데 이는 부사 파생 접사라 그랬죠, 그죠? 이가 붙으면 걔는 아예 부사가 되고 어미에 해당하는 것들은 개와 도록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맞나? 오케이. 자, 정답은 뭐 3번인데 1이 있죠, 1이. 요거는 제가 지시대명사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 여기저기 거기 있는 장소 대명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로 와라 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해서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명사라고. 근데 1위는 그 자체가 품사가 뭐라 그랬죠? 얘는 체언이 아니라 뭐죠? 그냥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의 부사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가 아니라 애초에 1위는 품사 자체가 뭐라고? 부사다. 이거 좀 기억합시다. 알았죠? 기억하자 라는 거죠. 됐나? 그 다음에 그 6번 문제. 이거 6번 문제는 뭐 여기 지금 이제 표준발음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제 10항과 11항이 둘 다 조건이 뭐냐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잖아요, 그죠?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어말 또는 자음 앞. 얘도 어말 또는 자음 앞과 관련한 규정만 나와 있죠, 그죠? 규정만 나와 있는데 그 4번의 1번 선택지 같이 보면 을퍼 같은 경우에는 뭐 발음은 당연히 너무 작네. 이거 좀 키워볼까요? 을퍼 같은 경우에는 발음은 어떻게 되죠?
퍼가 되겠죠, 그죠? 겹받침 중에 이제 뒤에 이 받침 소리가 그 뒷음절의 첫 소리로 연음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을파가 될 텐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애초에 없죠. 아까 표준발음법 규정이 전부 다 조건이 뭐였어요? 어말 또는 자음합이잖아요. 어말은 뭘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어말이죠, 그죠? 넉 같은 경우에 뒤에 오는 말이 따로 없이 단어의 끝을 어말이라고 하는데 이 어말에서는 어떻게 발음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음 앞에서 이 어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태소인데, 그러니까 어미죠, 그죠?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혹은 조사 앞에서 이 겹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애초에 지금 제시된 규정에는 없죠. 그러니까 요 1번과 관련한 질문의 답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5번은 아까 그 선지만 수정하면 답이 1번이라는 걸 아주 손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제시문은 제가 뭐 일일이 읽으면서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일단 중심화제는 뭐죠? 중심화제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중심화제는 뭡니까? 네? 비례대표제, 투표 방식과 그 결과를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대표제가 뭔지를 설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이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때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방식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분배 방식은 최다 잔여표 방식이랑 최고 평균 방식이고, 그죠? 최다 잔여표 방식에는 헤어쿼터 방식과 드로우쿼터 방식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제시문 내용만 쭉 읽어 나가면서 이 구체적인 방식들을 떠올리거나 혹은 이해하는 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좀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번 문제랑 7번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실시되고 실현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테고 도움을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좀 받을 수 있는 형식의 제시문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오케이. 그리고 최고 평균 방식은 이제 일정한 수요를 정해두고 각 당의 득표수를 차례대로 나누어 가는 방식인데 요 방식에 이제 동트 방식과 생트라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동트 방식과 생트라기 방식은 단순히 수요를 자연수 수요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소수의 수요를 사용하는지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일반 범주 안에 그 개방성 여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쇄형 명부제고 하나는 개방형 명부제인데 뭐 폐쇄형 명부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명부식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뭐라는 거죠? 1번부터 뭐 마지막 번호까지 다 정해두고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만 하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개방형 명부제는 아예 그 명부 자체를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인데 사실은 누가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고 절충적인 방식으로 명부상의 순위를 변경하거나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국가들은 있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정리하자면 이 정당이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는데 그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방식을 소개하고 그 비례대표제에서 그 각 당의 득표를 의석수로 나누는 방식을 설명하고 그 비례대표제의 개방성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그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돼?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고 6번 문제 바로 봅시다. 이거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예. 위키를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좀 짱돌인데 답은 5번이죠. 드로우쿼터 방식으로 계산해서 계산해서 의석수 선출하려면 득표율 곱하기 8에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의석수에다가 1을 더해야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득표율 곱하기 9를 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요거 앞에 거 쭉 한번 봅시다. 요거 보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헤어커터 방식이라는 건데, 이 헤어커터 방식으로 의석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는지만 한번 정리해봐요. 봐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득표율 곱하기 8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의석수가 총 몇 개라고? 8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죠. 그러면 A당이 3석, 그 다음에 B당이 2석, C당이 1석, D당이 0석이 되겠죠. 근데 총 의석수가 8의석이니까 남은 의석수가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그죠? 이 2개의 의석은 이 소수를 비교해서 큰 것부터 하나씩 배분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0.81이니까 얘가 제일 크죠. 81.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1석. 그죠? 그리고 54, 35, 30을 비교하면 54가 제일 크니까 여기 또 플러스 뭐죠? 1석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석? 8석을 배분하니까 3석, 2석, 2석, 1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득표율에 8을 곱한 거 보니까 총 의석수가 8석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당선자 수가 같은 당은 B당과 C당이 각각 2석으로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당은 C당과 D당. 그죠? 나머지는 다 자연수로만 의석을 배분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A당은 소수점 이하를 고려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의석수가 차이가 없죠. 둘 다 3석이니까. 이해돼? 따라 정답 몇 번? 5번. 5번이 좀 짱돌이었어요. 그죠? 이건 못 골라내면 안 된다. 5번은 그냥 니네 뭐 다 맞춰? 뭐 이런 의미의 선택지죠. 그죠? 이제 별로 좋지 않았어요. 7번. 요거 좀 어려운데. 안 어렵나? A를 읽은 독자가 보기 가와나를 비교하여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총 이제 유권자가 1000명인데 10명을 선출한다. 이게 중요해요. 10명 선출해. 근데 선거 결과가 A당은 416표가 나왔고 B당은 338표가 나왔고 C당은 246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득표를 했단 말이야. 요거를 지금 가, 나 이렇게 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제시문에서 설명한 무슨 방식이죠? 동트 방식이고 나가 생트라기 방식이 되겠죠. 그죠? 가가 무슨 방식? 동트, 나가 생트라기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A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A 부분 읽어보면 최고 평균 방식에서는 사전에 일정한 수요를 정해두고 그 수요의 숫자들로 각 당의 득표수를 차례대로 계속 나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들을 정답률로 쭉 늘어놓죠. 그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낸 정당부터 순서대로 총 의석수에 도달할 때까지 의석을 분배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방식이에요. 이해돼? 다시 그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낸 정당부터 순서대로 총 의석수에 도달할 때까지 의석을 분배받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해석해야 되죠. 이유가 있겠죠. 지금 4까지만 나눈 이유가 뭐죠? 총 의석수가 몇 개니까? 10개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올려야겠다. 그죠? 이렇게 합시다. 10개니까 지금 나누어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10개 이상만 되면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좀 나눠놓고 어떤 식으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겁니까? 일단 416이 제일 크죠. 여기 일단 한 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숫자가 338이니까 여기 한 석을 배분하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246이죠. 여기 한 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수는 208이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169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는 123이 아니라 138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123.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112고 그 다음 제일 큰 숫자가 104죠. 그죠? 그 다음 제일 큰 숫자가 84.5니까 10석이 끝났잖아요. 그죠? 요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당이 몇 석? 4석, B당이 4석, C당이 2석이 되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해두고 아까 그 설명에서 가장 큰 숫자부터 한 석씩 배분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걸 이제 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죠. 이해돼? 그 다음에 요 생트라기 방식은 똑같은데 이 순열만 바뀌죠. 수열만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누는 수만 바뀐 거니까 나누는 수가 바뀐 거 말고는 방식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큰 숫자부터 하나씩 배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또 1,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요거 1, 그 다음에 요게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삭수가 얘랑 다르네. 얘는 4, 3, 3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요렇게 이제 배분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요것만 해석되면 사실 성질 판단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그죠? 정답 몇 번입니까? 응? 5번이다. 그죠? 왜 5번이야? 가방식에서는 B당과 C당이, 나방식에서는 A당과 B당이 받은 의석수가 같겠군이라고 했는데 반대다. 그죠? 가가 AB가 같고, 나가 BC가 같죠. 그죠? 이해돼? 오케이. 따라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 오케이.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8번. 요거는 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억의 내용이 뭐냐면, 의석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어요. 이게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헤어커터 방식이랑 드럭커터 방식에 따라서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라는 건데, 답은 1번이죠. 그죠? 헤드쿼터? 헤어쿼터 아니야? 헤드쿼터인가, 원래? 원래 헤드쿼터구나. 그죠? 헤어쿼터인데? 오타다, 그죠? 알고 있었어요? 그냥 풀었어요? 헤드쿼터가 아니라 헤어쿼터인데, 그죠? 헤어커터 방식보다 드럭커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노출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이 헤어커터 방식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같이 살펴봤듯이 이 헤어커터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높으면 지금 요 득표율 곱하기 뭘 했었어요? 의석수를 했었죠. 총 의석수를. 얘는 이제 득표율에 이제 의석수를 곱하는 거였는데, 이 드롭커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의석수에다가 하나를 더 했잖아요. 득표율 곱하기 이제 의석수 더하기 뭐죠? 1이니까 만약에 득표율이 같다면 이 드롭커터 방식이 당연히 더 큰 값이 나올 테고,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곱하는 숫자가 하나가 더 커지는 때가 득표율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사이의 차이가 더 크게 반영이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곱하는 수가 뭐 예를 들면 5일 때랑 6일 때를 비교해보면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곱해진 값이 더 커질 테고, 이 득표율 차이가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극명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드롭커터 방식을 사용하면 득표율이 높은 정당의 표수가 더 가치 있게 되죠. 이해돼? 그래서 더 많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라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학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여러분들 제가 과제를 나눠주었던, 문법 교재 한번 꺼내봅시다. 특별판. 이제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는 뒤에 가서 같이 좀 볼래? 선생님이 오늘 복사를 안 해와가지고. 제가 화면에 프롬프트에 여기다 띄워볼게요. 문제는. 어떻게 질문 위주로 할까? 의문문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의문문부터. 진짜 간략하게 개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의문은 뭐죠?
어? 의문이 뭐죠?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그죠?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고, 의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죠. 그죠? 그리고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 비분절 의문에는 소리의 길이, 음장과 억양이 있다. 그죠? 오케이. 자, 의문체계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 정리하고, 모음체계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중모음은 뭐죠? 단모음에 반모음이 결합된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가 없으면 뭐죠? 단모음, 변화가 있으면 이중모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야 하면 야야야야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죠? 변화가 있으면 뭐죠? 이중모음. 아처럼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화가 없으면 단모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은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양성은 아래아가 오른쪽 또는 위쪽에 위치하는 모음. 음성모음은 아래아가 왼쪽 또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모음. 그렇게 정의했었죠. 그죠? 7월 모의평가 봤죠? 제 학생들. 잘 봤나? 못 봤어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못 보면 안 되는데. 다 맞힌 사람. 다 맞춰야죠, 씨. 그죠? 우리말로 된 시험인데. 그죠? 일치하는 거 찾으라고 하면 일치하는 거 찾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되는데, 그걸 다 못 맞춰요. 그죠? 앞으로 다 맞춥시다. 알겠죠? 우리 목표는 언제나 만점입니다. 그죠?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우리말인데 왜 배우냐고, 이거. 그죠? 또 배울 게 있냐. 그죠? 배울 게 없는 걸 우리는 배우고 있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왜 다 맞춰야 할 걸 틀리고 있습니까? 다 맞춥시다. 알았죠? 오케이. 의문변동 종류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빨리 얘기해보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4가지가 있어요. 그죠? 교체 어떤 거 있어요? 거센 소리 되기. 등등. 죽는다. 이번에 엄매 다 맞췄어요? 매체 틀렸죠? 네. 뭔가 감이 왔어. 매체 다 맞췄어? 매체 마지막 문제 틀렸죠? 아니요. 아닌가? 매체 마지막 문제 약간 세 개의 척도로 이렇게 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있던데. 그거 약간 어려워 보이던데. 엄매 틀렸어요? 다 맞췄어? 다 맞췄어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그냥 틀린 왜 사람이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건 없습니다. 그냥 틀릴 수 있죠. 다 맞춰야 되나, 그죠? 틀릴 수 있죠. 수능만 다 맞추면 됩니다. 모평. 내가 농담처럼 한 얘기죠. 모평 다 틀려도 돼요. 알았죠? 빵점 맞아도 됩니다. 구모 다 틀려도 됩니다. 수능이죠, 그죠? 수능을 잘 보면 되죠. 모평하고 근데 진짜 수능은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냥 잘 보면 기분이 좋다. 그쵸.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기분만 좋아요, 기분만. 그러니까 못 보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 정도 인 거니까. 수능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면 됩니다. 귀찮다, 그죠? 다 알죠? 그죠? 교체 뭐 있다고?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5개 있죠, 그죠? 탈락 뭐 있어요? 탈락? 은혜. 네? 탈락 현상이 어떤 거 있습니까? 자, 그냥 봅시다. 밤 새겠다,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장구 단수나 히읗 탈락, 리을 탈락, 을 탈락, 동음 탈락 이렇게 5개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떠올릴 수 있죠? 난 수험생도 아닌데 외우고 있는데 너네는 수험생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음절의 끝소리가 탈락이에요. 음절의 끝소리가 아니라 장군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죠. 내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어요? 사과하겠습니다.
장군 단순하죠. 그죠? 미안. 오, 예리한데? 그쵸. 시험 때도 예리하면 좋겠네요. 그죠? 예, 저 시험 때는 못 하시죠. 자, 문제 같이 한번 보자, 문제. 여러분 다 풀어왔으니까, 그죠? 같이 한번 봐요. 다 볼 수는 없고, 필요한 것들만 한번 같이 쭉 봅시다. 자. 안 풀어놓은 학생들이 많겠죠, 그죠? 풀어놓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언제는, 그죠? 한 절반 정도 풀어오면, 뭐, 훌륭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죠? 니 풀어왔니? 그걸 반을 풀어왔어요? 그죠? 다 푸니까 아깝죠? 그죠? 이 문제, 그죠? 이 아껴야지. 계속 아껴봐야 알았죠? 더 독한 얘기 하려다 참았습니다. 계속 아끼다가, 좋아. 아끼지 마. 알았죠?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 2번 펼쳐봐요. 2번. 답이 5번이거든요. 5번인데 지금 그 미음을 구성하는 낱글자의 개수랑 미음에서 실현되는 의문의 개수, 그 다음에 니은을 구성하는 낱글자의 개수랑 니은에서 실현되는 의문의 개수 다 한번 써봐요. 답이 5번인 걸 알려줬어요. 알려줬으니까 지금 그 미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게 미음을 구성하고 있는 낱글자의 개수, 실현되는 의문의 개수, 그리고 니은을 구성하고 있는 낱글자의 개수랑 의문의 개수를 각각 이제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시킬 거예요. 여기 뒤에다 적어봐. 은혜는. 친절하다, 그죠? 눈을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길래 거기다 한번 써보라고 줬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 이름 뭐죠? 김아린. 그때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갑자기 까먹어서 그래요. 한번 물어본 거. 동현이. 오케이, 동현이한테 시키려고 지금 이름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자, 동현아. 미음은 몇 개? 여러 개요? 6개? 뭐가 6개죠? 지금 낱글자의 개수랑 실현되는 의문의 개수 각각을 한번 파악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음은 낱글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질문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질문인가? 지금 요게 이제 2번 문제죠. 미음을 구성하는 낱글자의 개수와 미음에서 실현되는 의문의 개수는 모두 니은에 비해서 한 개씩 많다라고 했단 말이야. 미음을 구성하고 있는 낱글자의 개수를 먼저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그죠? 미음은 낱글자의 개수는 7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현되는 의문의 개수는 여기까지는 갔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실현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몇 개? 6개. 그죠? 오케이. 니은. 네? 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낱글자 6개네요. 그죠? 6개.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소리는 어떻게 나죠? 달, 기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되는 의문의 개수는 몇 개? 5개. 각각 하나씩 맞네. 그죠? 이렇게 이제 판단하라. 거. 정답 몇 번? 5번. 이 되겠다. 그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쭉쭉쭉 넘어가서 8번 한번 볼까요? 8번. 요거는 이제 최소 대립상 개념을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익혀보는데
최소 대립상이 뭐죠? 응? 의문 하나에 의해 그쵸. 의문 하나에 의해서 그 의미의 구별이 나타나는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그죠? 오케이. 그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 대립상인 것과 아닌 걸 나눠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하나의 그 의문만으로 의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짝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일단 네? 뭐와 뭐가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죠. 아유 머리야. 날과 쌀, 그죠? 요 최소 대립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탑과 네? 탑과 털? 얘는 두 개가 다르잖아요. 탑은 아니네. 뭐라고? 미안. 나 미쳤네. 탈과 최소 대립상인 거 찾아야죠. 그죠? 미안합니다. 쏘리. 쌀,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털. 그죠? 그러네. 그죠? 쉽다. 그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사과하겠습니다. 그죠? 문제 푼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음변동 바로 넘어가 봅시다. 12번 같이 한번 봐요. 12번. 64번까지 풀어온 거니까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몇 의미 있는 것들만 한번 같이 보죠. 음변동 요거 한번 연습 삼아 뭐 수도 없이 해봤겠지만 각각 어떤 음변동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알았죠? 해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한번 음변동 나타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뭐 묻어있는데 안 보여요. 이거 진짜 프린터가 후져가지고 좀 심하다. 그죠? 이거 진짜 번져요. 그 토너인데 토너 가루 이렇게 막 만지지 마요. 알았죠?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몸에 좋지 않으니까 살짝 요거 보면 되겠다. 목자리. 그죠? 다 써봤나? 나는 개인적으로 있죠. 공부할 때 좀 이제 눈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손발이 고생하는 공부를 좀 선호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남는 것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가만히 이제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런 공부 말고 좀 이렇게 손발이 협업을 해서 필기도 하고 이것저것 써보는 그런 공부를 좀 지향합시다. 알았죠? 응? 이 목자리부터 같이 한번 볼까? 목자리는 어떤 음변동이 나타나죠, 일단? 응? 기역, 시옷, 이제 겹받침인데 그게 연이어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가 탈락하는 거죠. 장군 단수나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짜리가 됐으니까 된소리 대기.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는 된소리 대기 일어나죠. 그죠? 빗뚫르는 어떤 음변동이 일어납니까? 일단 요거 탈락하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장군 단수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시옷이 뭐가 됐죠? 디귿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났다. 그죠? 그 다음에 는이 앞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른이 됐죠. 그죠? 뭐가 나타났어요? 유가 나타났네. 그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ኳ닙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ኳ닙이란 게 있어요. 얘는 어떤 음변동 나타났죠? 일단 기억하고 히읗이 축약되는 현상 나타나죠. 그죠? 이걸 이제 뭐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데 자음 축약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똑같이 써야 되니까 거센소리 대기라고 쓸게요. 거센소리 대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끝이네. 그죠?
니은이 이제 다음 음절 첫 소리로 소리 나는 건 음변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연음이니까. 하나밖에 없네. 그죠? 입학식은. 요 마찬가지. 거센 소리 나타나고, 거센 소리 되기. 그 다음에 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된 소리 되기 나타나네. 그죠? 장장, 니읒은. 일단, 그쵸. 니은이 첨가됐어요. 니 첨가,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음절의 끝소리 기축도 나타나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이후에 기억이 비음이 됐죠. 그죠? 그래서 비음화도 나타나네. 그죠?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 정답 몇 번? 5번. 그죠? 디귿에서는 음운이 첨가가 나타나지 않죠. 그죠? 오케이. 답은 뭐 어렵지 않게 5번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음운 변동 한번 연습 삼아 찾아보자는 거죠. 그죠? 오케이. 사실 13번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할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13번. 13번. 그러니까 12번 문제보다는 13번 문제가 조금 더 분석하고 생각할 게 좀 더 많습니다. 많은데 한번 봐요. 그냥 바로 한번 봅시다. 맞뚫는 어떤 음변동이 일어났죠? 딱 한눈에 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죠? 그 다음에 장군 단수나 그 다음에 유마 나타났다, 그죠? 오케이. 한번 써볼까? 자의 끝소리 규칙. 장군 단수나 유음화. 그 다음에 옆풀치인데 일단 이 피읍이 이 히읗하고는 원래는 축약되지 않죠. 근데 얘는 이 비읍하고 어떻게 축약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부터 나타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타나고 걔랑 히읗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한데 얘는 일단 연음이 되겠죠. 옆풀티가 될 텐데 이 몸 앞에서 티의 소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치읓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죠? 구개음하고 그 구개음화된 소리가 그냥 연음됐을 뿐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 소리 되기, 구개음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돼? 이 구개음화를 이제 파악하기가 약간 빡세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겉핥기는 어떻게? 이것도 똑같죠. 먼저 탈이 됐으니까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초성에서. 그러니까 얘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타나고 거센 소리 되기 나타난 거죠. 그죠? 맞나? 그 다음에 리을만 남았죠. 그러니까 뭐가 여기도 나타났어요. 장군 단수라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겉핥다의 기라는 이제 파생 접사가 결합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을 원래 이제 어간 끝 리을 뒤에 안 울림 예사 소리가 오면 걔도 된 소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된 소리 되고. 그러니까 음변동이 4개나 나타났어요. 그죠?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는여름은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됐네.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죠. 오케이. 요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인 겁니까? 적절한 거 1번이죠. 그죠? 기억 니은에서 일어나는 음변동의 수가 3개씩 동일하죠. 그죠? 오케이. 됐나?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4번 패스하고 16번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16번에 현대국어에서 견디다는 근대국어 시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견디다 할 때 근대국어에서는 얘가 견대다였죠. 그러니까 이 몸 앞에 아니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뭐죠? 몸이랑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앞이잖아요. 근데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 견대다였잖아요. 견대다. 그러니까 아래아가 바로 뒤에 위치하는 디귿이니까 이 음운환경 자체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해야 맞겠죠. 그죠? 이해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20번 볼까요? 20번.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되어가 되는 경우는 애초에 없었던 반모음이 이가 어떻게 된 거죠? 첨가된 경우죠. 그죠? 축약이 아니라 뭐라고?
첨가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지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냥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24번 한번 볼까요? 24번. 다 비슷한 문제 유형인데 요것도 솔립하고 빗뚫는 요 두 개만 그죠? 한번 응변동 체크해보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이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죠, 그죠? 몇 번이었죠? 24번까지 갔어? 비슷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어서 넘어간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 언제든 합니다. 알았죠? 네. 솔잎은 어떤 흥변동이 일어났죠? 일단 먼저 니은이 첨가됐네,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서 유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나타났죠, 그죠? 디귿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군 단순화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마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다음이 몇 번이죠? 1번이네, 그죠? 기억과 디귿에서는 모두 3번의 음변동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얘는 의문의 개수가 하나 어떻게? 늘어난 거고 얘는 하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장군 단순화에 의해서 줄었죠. 그러니까 의문의 그 개수가 바뀌었다라는 설명이 적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는 교체 빼고는 전부 다 의문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첨가되거나 축약되거나 혹은 탈락하면 전부 다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축약과 탈락은 하나씩 줄 테고 첨가는 하나 늘어날 테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음변동이 많으니까 쭉쭉쭉 넘어가서 너무 많이 넘어가나? 형태소 바로 넘어갑시다. 음변동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형태소가 뭐죠? 이것도 복습 한번 해봅시다. 형태소 뭐야? 배고프다. 형태소. 그쵸.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죠? 의문이 뭐였죠?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냐고? 되죠. 뭐, 안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갔다 오면 돼요. 요거 문법 끝내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문법 마무리하고 쉬었다 합시다. 그죠? 중간에 뭐 많이 그 용무가 급한 사람들은 다녀와도 됩니다. 제가 원래 첫 수업 시간에 공지했는데 그 화장실 뭐 가거나 개인 용무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갔다 와도 됩니다. 알았죠?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카메라 저 가리는 게 살짝 문제가 될 텐데 조금만 좀 주의해서 지나가주면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시 형태소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이거 외워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형태소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 뭐 형태소는 어떻게 분류되죠? 자립성 의무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요거 한번 봅시다. 자립 형태소는 어떤 것들이 있죠? 체언, 일구, 수식원, 독립원이 전부 다 자립 형태소죠, 그죠? 그러면 의존 형태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원,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과 어미, 그 다음에 접사, 그죠? 오케이. 그게 의존 형태소죠. 그럼 실질 형태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체언, 수식원, 독립원 플러스 뭐죠? 그쵸,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에는 용언의 어미, 조사, 그리고 접사가 있죠, 그죠? 오케이, 기억합시다. 요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접사는 의미상 의존 형태소,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막 뭔가 독립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근에 의미를 더하여 주는 문법적 의미만 가지지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기억해요. 그죠? 오케이. 자. 이 형태는 뭐죠? 요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오케이. 문제 보면서 같이 봐요. 넘어갈게요. 쭉쭉. 37번 봐요. 이거 보면서 연습하면 되겠다. 그죠? 37번. 37번 지금 한번 형태 분석해 봅니다. 시작. 안 푼 사람들 이 문제 풀어보고 푼 사람들은 형태에서 쪼개가지고 각각 실질인지 형식인지 실질인지 형식인지 뭐 자립인지 의존인지 한번 파악해봐요. 삼십칠 번. 이 문제가 파악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봅니다. 사실 사학과 문제죠. 만약에 이제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 치면 이거 그 제한된 이 엄매풀이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핵감자가 더 좋아. 한번 쪼개볼까요? 그냥 일단 형태 단위로 한번 쭉 쪼개봅시다. 흰색으로 해볼게. 어떻게 쪼갤 수 있죠? 나도 핵감자. 미안. 핵감자가 더 좋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쪼갤 수 있을 테고. 말소리가 들릴 만큼 그 방은 좁다는 어떻게? 말소리가 들릴, 그죠? 만큼 그 방은 좁다가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기억은 일단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그죠? 그 다음에 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네. 그죠? 9개, 12개. 오케이.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요 색펜으로 실질 형태에서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응은 품사가 뭐죠? 이 감탄사예요. 대답하는 말. 이런 거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도 실질 형태소죠. 그죠? 그 다음에 감자.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부사니까.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그죠? 요게 이제 다 실질 형태소예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말, 소리. 그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듣다. 잖아요. 그 다음에 만큼은 의존 명사겠죠. 들릴 만큼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가 품사가 뭐죠? 관형사죠. 그죠? 실질. 그 다음에 방. 그 다음에 조비 실질이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이 중에 자립 형태소만 체크하면 이렇게 체크할게요. 뭐 얘네는 볼 것도 없이 다 자립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자립. 그 다음에 자립. 그 다음에 자립. 그죠? 얘는 아니고. 그죠? 이해돼? 요 만큼이라는 의존 명사도 무슨 형태소라고 그랬어요? 자립 형태소라고 했죠. 이러면 다 이제 분류됐죠? 표시 안 한 건 다 뭡니까? 형식이면서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기억의 형태소를 자립 여부에 따라 나누면 B는 A보다
그 개수가 하나 더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억에서 자립성 여부에서 여부를 나누면 자립 형태소가 몇 개입니까? 응?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나머지가 의존 형태소니까 5개네, 그죠?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가 더 많잖아요, 그죠? B가 A보다 더 많네, 한 개, 그죠? 이해돼? 그 다음에 니은의 형태소를 의미 성격에 따라 나누면, 의미 성격에 따라 나눈다는 건 이 빨간 동그라미와 그렇지 않은 걸로 나누는 거죠, 그죠? 맞아? 그럼 총 12개인데 빨간 동그라미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그죠?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어때? 2개 더 많죠, 그죠? 맞나? 7개, 5개니까. 오케이, 정답 몇 번? 5번. 기억과 니은에서 B이자 C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B이자 C라는 건 결국에 뭐야? 용언의 어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 그러면, 기억에는 뭐가 있죠? 이게 있죠. 그죠? 발음하기 좀 그래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는 들하고 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더 많네요. 한 개. 그죠? 정답 몇 번? 5번.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사실 형태 분석 다 해야 답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죠? 정답이 심지어 5번이니까 되게 사악한 문제. 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39번 잠깐 같이 봅시다. 39번.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억은 어절은 일단 뭐죠? 어절? 띄어쓰기의 단위를 어절이라고 하죠. 그죠? 음절은 뭐죠? 낱글자, 발음의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돼? 그 다음에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죠. 그죠? 그게 일단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단어는 뭐죠? 최소 자립 형식으로 품사로 분류될 수 있는 문법 단위를 다 단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 선택지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이 문제는. 기억은 어절의 개수보다 단어의 개수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기억 같이 보면 어절은 총 몇 개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어절의 개수가 단어의 개수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안 세봐도 그죠? 조사와 결합한 어절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어절의 개수가 단어의 개수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기억은 디귿보다 자립 형태소 한 개로 이루어진 어절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디귿만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자립 형태소 한 개로 이루어지는 어절을 찾아야겠죠. 그죠? 일단, 이거 아니고, 요거 하나 있네. 그죠? 이것도 조사가 있으니까 아니고, 그죠? 안 있네. 부사. 그죠? 본래는 어차피, 자립 형태소가 없죠? 그럼 몇 개? 기억이 2개네요. 그죠? 맞죠? 디귿은 오늘따라 조사 붙었고, 하늘이 조사 붙었고, 참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높고, 아니고, 푸르다 아니니까. 디귿은 몇 개? 1개죠. 그죠? 따라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저 말을 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자립 형태소 한 개로 이루어진 어절이라는 건 그 어절 자체가 자립 형태소 딱 하나로만 이루어진 어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해돼? 자.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41번은 요거 이형태 때문에 잠깐 같이 한번 봅시다. 41번. 이 문제 자체가 뭐 어렵진 않은데 이형태 개념 한번 정리해봐요. 이형태는 뭐죠?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형태와 모양이 다른 형태소를 이형태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능과 의미가 똑같은데 그 형태가 다른 형태를 이형태라고 하고, 이 형태의 종류가 뭐가 있죠? 음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가 있죠. 그죠? 음론적 이형태는 뭐야?
그러니까 의문환경에 따라서 그 이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형태를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하고 형태론적 이형태는 의문환경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이형태를 말하죠. 그죠? 얘 한번 들어봅시다. 의문론적 이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죠? 여기 있는 거 말고 한번 얘 들어볼래? 그죠? 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뭐 엇앗 같은 게 대표적인 의문론적 이형태죠. 엇앗은 무엇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형태죠? 어떤 경우가 어시고 어떤 경우가 아십니까? 음성모음일 때가 그러니까 어간 끝소리, 어간의 중성. 그러니까 어간의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앗, 음성모음이면 어시죠. 그런 이형태를 무슨 이형태라고 한다고?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하죠. 그죠? 형태론적 이형태도 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중에 하나 있는데, 그죠? 앗하고 엿 같은 게 형태론적 이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았다는 보았다인데 하였다는 하였다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얘네 둘은 의미와 기능이 똑같은데 왜 얘는 엿이냐? 이건 하라는 어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적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이형태라서 뭐라고 한다고?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형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죠? 이거 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봐봐. 뒤에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하고 와 같은 경우는 의미와 기능이 동일하죠. 그죠? 예를 들면 너하고 너하고 너와 둘 다 의미와 기능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왜 이 형태가 될 수 없죠? 이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뭐죠? 이 상부적 분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형태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다른 이 형태가 절대 나타날 수 없어야 이 형태의 자격을 가져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이 앞자리에는 죽어도 어시 올 수 없어요. 보었다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어시 오는 자리 있죠. 그럼 주었다 자리에는 절대 아시 올 수가 없어요. 이 엿자리에는 절대 아시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상보적 분포라는 겁니다. 이해돼? 근데 얘네들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게와 한테 같은 거 있죠. 얘네 둘은 사실상 의미와 기능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너에게 너한테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으면 얘네들은 상보적 분포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 형태를 할 수 있다 없다. 요게 요즘에 문제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흔한 유형의 이 형태 문제는 이제 의문론적 이 형태랑 형태론적 이 형태를 구분하라. 그래서 형태론적 이 형태는 뭐고 의문론적 이 형태는 뭐냐 이거 묻는 문제였다면 최근에 이 형태의 문제 중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이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보적 분포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형태가 아닌 경우를 찾는 문제. 이게 요즘에 제일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둡시다. 그 43번이 그런 문제죠. 그죠? 43번에 이번에 동생한테 주어라 나는 누나에게 부탁하겠다 같은 경우에는 의미와 기능이 동일하지만 얘네 둘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이건 사실 그 어근과 접사의 문제는 아닌데 요거 정도 복습만 뭐 아주 잘 되어 있다면 45번은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사실 이 문제는 그 품사의 용언의 활용 관련한 문제인데 요 흐르다 있죠. 요거 정답이 5번이거든요. 흐르다는 흐르에 어가 결합한 경우 맞죠? 잠깐 집중해 봅시다. 여기 칠판 봐봐. 흐르다에서 어가 결합하면 흘러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 흘러는 어간이 흐르고 거기에 어가 결합한 형태가 맞아요. 얘는 무슨 활용하죠? 불규칙 활용하죠. 무슨 불규칙 활용합니까? 이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불규칙 활용? 르불규칙 활용이죠. 르불규칙 활용은 무엇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까? 르가 리을로 바뀌는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죠. 그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뀐다라는 설명이 틀렸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 안 하더라도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경우는 우리는 하나로만 기억하고 있죠. 그게 뭐였어요? 배고프다. 뭐죠? 히읗 불규칙 활용이죠. 그러니까 히읗 불규칙 활용만 어간 어미 다 바뀌는 경우니까 애초에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요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죠? 르가 리을이 되고 이 어가
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간 어미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뀌는 경우라고? 어간만 르가 리을로 바뀌는 경우다. 그죠? 이거 기억합시다. 잘 안 까먹는데 불규칙화형 제대로 학습 안 한 친구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46번. 요거 반기출 문제인데.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 이거는 한번 시켜볼게요. 되잡히다 있죠. 되잡히 다 있죠. 요 단어의 선우. 어간이 뭐죠? 어간이 뭡니까? 배 아프다. 뭡니까? 약간 생각해볼게요. 오래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닌데. 은혜, 어간이 뭐죠? 동현이, 어간이 뭡니까? 되잡히 어간. 그죠? 오케이, 맞아요. 그죠? 아이씨, 다 죽인다. 어간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어간이 뭐죠? 이거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어간을 제대로 모르면 어떡해요? 어간이 뭡니까?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에요. 알았죠? 이 말을 한 수업 시간에 최소 10번 한 것 같은데, 어간이 뭐죠? 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묻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해봐야 되죠? 활용을 해봐야죠. 그죠? 활용 한번 해볼까요? 활용해봐. 어떻게 활용되죠? 되잡히고, 되잡히니, 되잡히어서 이렇게 활용할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되잡히죠. 그죠? 요게 어간이에요. 알았죠? 요게 어간. 제발 이제 좀 기억하자. 알았죠? 이게 뭡니까? 어미, 잡 이런 소리 안 됩니다. 알았죠? 잡은 뭐죠? 어근이다. 그죠? 이 잡이 어근이야. 어근은 뭐야? 하나도 안 보이네. 미안합니다. 안 쓸게요. 어근이 뭐죠?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어근이 뭡니까?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중심 부분이에요. 알았죠? 단어에서 뭐와 뭐를 빼면 어근이라고 그랬어? 접사와 어미를 빼면 어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되가 뭐야? 그럼 되가. 돼. 얘가 접사죠. 희가 접사. 얘 전미사죠. 그죠? 피동전미사. 얘가 접두사. 다가 어미. 얘가 어근. 알았죠? 네, 기억합시다. 그게 요 문제에서, 그죠? 아까 이 46번 문제에서 2번 선택지에 되잡히다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파생어 맞고, 되잡히다의 어근은 잡이고, 어간은 되잡이 아니라 뭡니까? 되잡히가 되겠죠. 그죠? 이거 진짜 수능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법 문제에서 정말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접사가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돌다와 돌았다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얘네들은 같은 단어야. 알았죠? 얘는 뭐니까? 어미잖아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거니까 얘네 둘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돌다랑 돌리다는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죠. 얘는 뭐죠? 접사니까. 이해가냐고. 돌았다의 어간은 뭐죠? 얘는 돌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얘 어간은 활용이 돌고 돈이 돌았다, 돌았고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어간이 돌이고 어근도 돌이에요. 이해돼? 근데 이 돌리다의 어간은 뭐죠? 돌리라고. 그리고 어근은 돌이죠. 요거는 진짜 어법 문제에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문법 내용이니까 꼭 기억합시다. 알았죠? 접사가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 새로운 단어가 되고, 어미가 결합하면 활용형이 될 뿐 새로운 단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저 어말어미랑 중간에 들어가는 피동사동 접사를 혼란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혼동시키는, 학생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이해돼요? 오케이,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빨리 넘어갈게요. 와, 지금 41회 풀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지금 자꾸 핸드폰 뭐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가요? 밖에 자전거예요? 진짜? 미안합니다. 핸드폰으로 오해해서 사과할게요. 그럼 48번. 감돌았다. 감돌았다 있죠? 응? 감돌았다는 잠깐 주목. 감돌았다의 어가는 뭐죠? 감돌이고 어근은 뭐죠? 그죠? 감이랑 돌이죠. 그러니까 감다와 돌다가 결합한 단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단일어가 아니라 뭐죠? 복합어고 그 복합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감고 돌다니까 합성어에 해당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그죠? 넘어갈게요. 아, 50번 잠깐 같이 한번 볼까요? 50번. 이건 이제 형태 분석을 해서 단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문제인데, 직접 구성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직접 구성 요소가 뭐죠? 한 단어를 두 동강 냈을 때, 양분했을 때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봐봐. 나들이 있죠? 나들이는 형태 분석하면 나들 플러스 이일 거라고. 그죠? 나들인데 얘는 나들이에요? 아니면 나들 플러스 이예요? 그죠? 나들다에 뭐죠? 이가 결합한 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둘로 쪼갤 수 있겠죠. 이런 걸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얘는 단어의 구성 차원에서 분류하면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파생어죠. 그러니까 직접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얘는 합성어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글이 나중에 결합하는 단어니까 얘는 아니겠네요. 그죠? 응? 낮잠은 요것도 형태 분석을 하면 낮 플러스 자 플러스 미음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세 개로 쪼갤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요렇게 분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낮 플러스 잠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구성 요소를 파악하면.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잠에 어근이 결합한 단어죠. 그죠? 그래서 요 니은에 해당하죠. 그죠? 말다툼도 다투 미음이죠. 그죠? 요거는 말다투다의 미음이 결합한 거 아니면 말과 다툼의 결합이에요. 그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죠? 말다투다란 말 본 적 있어요? 그런 말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말 플러스 다툼이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거기다 가죠. 이 접목이 좀 중요한데 얘는 의미가 일단 이겠죠. 얘도 일 텐데 얘는 의미가 젖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젖의 먹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젖 플러스 먹이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젖 플러스 먹이가 아니라 당연히 젖을 먹는 사람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 근데 젖도 있고 먹이도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젖 플러스 먹이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고려해야 된다고? 그 단어 조합의 의미를 고려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고려하면 이때 이가 뭐하는 사람의 의미로 젖 먹다의 이가 붙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음기 있죠. 미음 음기가 명사파생 접사로도 쓸 수 있고 관형사형 전소미로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손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수식어를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관형의 수식을 받으면 뭐죠?
명사니까 명세 파생 접사고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동사나 형용사니까 명사의 어미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3번 같이 보면 큰 깨달음 할 때 큰이 뭐야? 관용어니까 얘 관용절이죠. 그죠? 깨달음은 뭐야? 명사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음은 뭐야? 명사 파생 접사겠죠. 오케이? 크게 할 때 걔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부사형 전성이죠.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부사절이네. 그죠? 울 음은 뭐야? 그렇죠. 그죠? 명사형 전성미가 붙은 동사죠. 그죠? 그럼 얘는 서술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8번 같이 봐요. 58번. 야,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죠?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봐요. 기억에 들어갈 말. 풀어온 사람, 안 풀어온 사람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죠? 접사 없이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뭐라고 하죠? 단위로죠. 오케이. 기억은 단위로야. 그죠? 그 다음에, 아니요 해서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되었나요? 왜 아니요예요? 그럼 니은은 뭐겠죠? 니은은 뭐야? 파생어겠네요. 그죠? 니은은 파생어. 그 다음에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동일한가? 했는데 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얘에 들어갈 말이 뭐죠? 그죠? 동사가 합성어고. 니은이? 그렇죠. 비동사가 합성어죠.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 몇 번? 3번. 생기다 단위로. 그 다음에 되팔다 파생어. 그죠? 그 다음에 길쯤승은 뭐죠? 체언이니까 뭐야? 통사적 합성어. 여기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문법에서 다루는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 세 가지로 다, 충분히 파악 가능한데,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어간, 바로 체언. 그죠? 뭐가 있어야 돼, 원래? 전성어미가 있어야 되는 전성어미 생략된 경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덮밥 이런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어간. 어떤 경우죠? 뭐 오가다 이런 경우. 그죠? 오고 가다가 아니라 오가다. 연결하면 없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부사 체언이다. 그죠? 뭐 부슬비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죠? 먹을 거리인데 을이라는 그 전성어미가 생략된 경우죠. 그죠?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이해돼?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59번에 치 있죠. 치. 넘치다 할 때 치 있죠. 요거는 봐봐. 그 밀치다 넘치다 다 마찬가지인데 요거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밀치다 뭐 넘치다 있죠. 할 때 특히 넘치다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밀치다를 합성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밀다 치다 아닙니다. 알았죠? 이때 치는 뭐죠? 둘 다 강세 접사예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밀치다는 뭐죠? 강하게 미는 거고 넘치다도 심하게 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돼? 네, 그래서 얘네는 강세 접사하고 넓히다는 뭐죠? 넓다의 원래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잖아요. 근데 넓히다처럼 그 사동접사가 붙으면 이 사동사가 돼요. 사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형용사에 피동사동 접사가 붙으면 싹 다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품사가 전용된다. 기억합시다. 이렇게. 2번. 이 되겠죠. 음. 61번 복습삼 한번 같이 봐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돌아가다 헌옷 둘 다 뭐죠? 통사적 합성어죠. 그죠? 이 헌옷 있죠? 이 헌옷은 만약에 형태 분석한다 치면 허, 니은 옷이 아니라 그냥 헌 옷입니다. 알았죠? 이때 헌은 뭐죠? 관형사 헌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긴 하겠지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 집을 헌 뭐 흔적 이랬어요. 이때 헌은
헐다의 활용형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얘는 헌 플러스, 그러니까 헐다 플러스 니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리을 탈락에 의해서 리을 탈락하고 헌이 된 거죠. 얘 품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품사가 뭐죠? 얘는 동사예요, 동사. 이해가? 근데 뭐 헌 옷을 뭐 빈통에 넣었다라고 할 때 이 헌의 품사는 뭐죠? 얘는 관형사예요. 그래서 형태 분석하면 얘는 그냥 하나의 형태소고, 얘는 뭐죠? 형태소가 두 개입니다. 니은이죠, 그죠? 얘는 헐 니은이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굳세다, 검버섯은 둘 다 뭐죠?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죠? 굳세다는 어디에 해당하죠? 1, 2, 3 중에. 네? 2번, 그죠? 검버섯은 1번, 검은 버섯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63번 같이 봅시다. 이 합성어는 아까 그 구성 차원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의미결합 차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대등과 종속, 융합 합성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문제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잖아요. 요거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분류해 봅시다. 지금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대등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가 그냥 A 플러스 B예요. 이게 대등 합성어고, 이게 대등. 그 다음에 종속은 A 플러스 B가 A 수식 B예요. 그러니까 B를 꾸며주는 말이 이제 종속 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융합 합성어는 뭐냐면 A 플러스 B가 그냥 C예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면 뭐죠? 걔가 융합이거든요. 그럼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겁니다. 종속 합성어가 없네. 데어놓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기억은 뭐죠? 얘는 종속합성어죠, 그죠? 내어서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그 노타가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다는 그 노타를 꾸며주는 말이죠, 그죠? 내어서 놓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얘는 종속합성어라고 할 수 있고, 들고 나다는 뭐죠? 이건 뭐 남이 하는 일에 괜히 뭐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말라라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융합에 해당하죠, 그죠? 따라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디귿, 리을은 둘 다 파생어죠, 그죠? 네, 파생어고 미음은 울고 짓는 거니까 둘의 의미가 대등하게 이어진 대등합성어가 되겠죠. 미역국 같은 건 뭐죠? 예를 들어 미역국. 미역과 국이 아니잖아요. 얘는 뭐죠? 미역으로 끓인 국이니까 미역을 재료로 하는 국이니까 종속합성어가 되겠죠. 내가 지금 앉은 곳이 가시방석이야. 막 이랬어요. 이런 게 뭐죠? 융합합성어가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녀는 손발이 예뻐 할 때 손발은 뭐죠? 손발이 예쁘다 할 때 손발은 대등합성어. 근데 우리는 진짜 손발이 잘 안 맞아. 뭐 이러면 뭐죠? 그치, 융합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이게 대등인지 종속인지 융합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융합합성어는 이제 문면이나 문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꼭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거 빨리 해. 탈장 미션? 뭐야 너? 그거 혹시 무도야? 응? 무한도전이야? 네. 무한도전을 아직도 봐? 뭐야?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시험지 꺼내봐요. 빠밤. 여러분들은 TV 안 보죠? 그죠? 요즘에 막 집사람이 맨날 유튜브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고 있어서 제가 잔소리했거든요. 애들한테 맨날 TV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면서 니는 왜 그 유튜브를 보고 있냐 뭐라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근데 서로 막 항상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무슨 그 뭐죠? 남녀 연애 프로인데 하트 시그널?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시즌 4. 근데 진짜 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 4가 재미가 없어요. 이거 재미가 없어? 원래 재미없어요. 그거 보고 있구나 지금. 아니, 저딱 3화까지 봤는데 재미없어서 접었어요. 아니 거기에 막 그런 그 와이프 말로는 그 강동원 닮은 애가 나온대요. 네, 민규. 민규? 그래가지고 막, 걔가 이제, 거기 나오는 여성 출연자들의 거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뭐 그런 멤버고,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 여성 멤버들도. 이게 뭐 애초에 흥미를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니까, 진짜 1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요즘 약간 대본 있어가지고 재미없어요. 원래 대본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초반은 좀 덜했는데. 옛날에도 대본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막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더 심한 거죠. 뭐. 요즘에 연애 프로 이런 건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 감흥이 진짜 제로입니다. 요즘에 그 가요도 진짜 뭐 오히려 그런 거 있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돌 음악이 그냥 뭐 가사 안 듣잖아요. 아이돌 음악은. 그죠? 듣나? 들리나요? 나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다. 여러분들 아이돌 음악 들으면 가사 들려요? 안 들리죠. 그죠? 이거 공통된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쿵짝쿵짝 하는 뭐 멜로디와 리듬만 그냥 즐기는 거고, 뭐 영상 같은 거 볼 때 오히려 그죠? 더 뭐 대화할 게 있나요? 검색해봤어요. 민규랑 검색해봤는데 네가 느낄 때 이거 뭐 전혀 강동원 필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민경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죠? 거기도 뭐 이쁜 출연자들 나오죠. 그죠? 거기도 여자 한 명이 또 남자 출연자들이 다 막 있어가지고. 안 되겠네. 그죠? 자, 문제 같이 봅시다. 막 경제지문 보려고 하니까 막, 딱이 치네. 그죠? 저 개인적으로 이거 틀렸습니다. 저 7번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회차에 하나 틀렸는데, 그게 7번이에요. 외환시장에 이제 환율과 관련된 지문이죠. 그죠? 안 가지고 왔어? 왜 없어?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는 뭐, 나도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집에.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뜯어도 되나?
안 되겠죠, 그죠? 안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띄워줄 수 있는 약간. 아, 띄워줄 수는 있죠. 근데 띄워줄 수 있는데 진짜 글씨가 요만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다면 뭐. 일단 띄워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 제시문 일단 같이 한번 봐요. 이거는 뭐 올해 경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제 지문 읽을 때 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환율 개념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니까 이 지문 내용 자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진짜 크게 나온다, 그죠? 잘 보이죠? 네, 보여요. 오케이, 같이 한번 봐요. 요 질문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율 결정에 관한 가장 단순한 관점은 환율이 외환이라는 상품의 가격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다. 요건 꼭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환율을 이해할 때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는 방식이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여기서 설명하는 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요게 이제 양이고 요게 이제 환율이라는 축이라고 할 때 환율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테고 환율에 대한 공급이 있겠죠. 이 둘이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이고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환율의 개념이에요. 이해돼? 근데 이건 당연히 이제 외환 거래량이겠죠, 그죠? Q스타에서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S는 우리가 말하는 환율이란 건 다 외국환에 대한 자국환의 교환 비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S는 무엇에 대한 예를 들면 달러 환율이다. 그러면 이때 S는 무엇에 대한 S겠어요? 달러에 대한 S예요. 수요도 달러에 대한 D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얼만큼 공급되고 달러가 얼만큼 수요가 되는지인데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외환의 양만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국화폐의 공급량에 의해서도 환율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환 비율이니까. 반대로 외환 시장에서 우리 화폐의 수요가 높아지면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높아질 거 아니에요. 수요가 많아지면.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은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런 이제 변동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이해돼? 응? 근데 뭐 여기에 따르면 당연히 외환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경우니까 뭐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균형점보다 더 낮은 환율이 환율이 결정되어 있는 때니까 이 초과 수요만큼이 계속 이제 환율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환율이 다시 균형점을 회복할 테고 반대로 외환이 초과 공급되면 그 공급되는 만큼 환율은 어떻게 되겠죠? 하락하겠죠. 그죠? 이해돼?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 하락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이런 관점에서 케인즈는 한국과의 수출액과 수입액 간의 차익인 경상수지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여기서? 케인즈 나왔잖아요. 잡아야죠. 그죠? 얘는 환율을 무엇이 결정한다고 본 거죠? 경상수지가 결정한다고 본 겁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살짝 추론할 수 있잖아요. 경상수지가 계속 읽어봅시다.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수출은 외환의 공급이죠. 그리고 수입은 외환의 수요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수출이 무엇을 초과한다는 겁니까? 수입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외환의 공급이 외환의 수요를 뭐 한다는 거죠? 초과한다는 거죠. 뭐가 발생하는 거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관계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케인즈에 따르면 흑자가 발생해요. 흑자는 플러스라고 합시다. 알았죠? 흑자가 발생하면 외환은 뭐죠? 공급이 초과되죠. 그죠? 그래서 경상수지는 어떻게? 적자가 발생하면 외환의 수요가 어떻게? 초과 수요니까 이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알았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라면 자연스레 여기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곧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공급이 초과된다. 초과 공급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환율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 다음에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환율이 뭐죠? 상승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돼요.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상승 압박이 생기죠. 그죠? 오를 거라고. 그리고 환율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계속 수출이 이제 수입을 초과하는 흑자가 지속되면 환율은 어떻게? 하락하는 하락 압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그게 이제 케인즈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주요 거시 경제 변수들은 경상수지를 거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환율 변화에 직접적 요인이 된다는 거죠. 봐봐. 물가가 만약에 오르잖아요. 이거 한번 봐요.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랐을 때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되죠? 약화되죠. 맞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늘고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겠죠? 그럼 경상수지는 어떻게? 악화되죠?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물가 상승이 환율 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라고.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서 적자가 늘고 적자폭이 커지는 만큼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상승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돼?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반대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만약에 하락해? 그러면 우리 물품의 수출 가격이 어떻게 되죠? 경쟁력을 가지죠. 수입품은 경쟁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외환의 공급이 늘겠죠. 그래서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하락한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는 무조건 문제라 그랬잖아요. 뒤에 문제에서도 이거 출제되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추후에 맨델 플레밍 이론으로 발전을 했는데 유입되는 자본과 유출되는 자본의 차액인 자본 수지를 경상수지에 더한 국제 수지를 고려하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봐봐. 케인즈는 뭐만 고려했죠? 현물 시장인 경상수지만 고려했단 말이야. 근데 이 맨델 플레밍 이론 두 번째다. 그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 치면 얘네는 어떤 견해를 드러내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는 자본의 유출, 그죠? 까지도, 유입되는 자본과 유출되는 자본의 차액인 자본 수지까지도 뭐 했다는 겁니까? 고려했다라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뭐만 고려한 거죠? 경상수지만, 그죠? 근데 이 맨델 플레밍은 뭐까지도 고려했다고? 자본수지도. 근데 자본수지에서는 이자율이 뭐죠? 키가 되죠, 그죠?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 자본수지는 개선되죠, 그죠? 자본의 유입이 늘고 유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 거 아니에요. 맞죠?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높죠? 그러면 자본 수지는 어떻게 되죠? 흑자가 늘 거 아니에요? 그거랑 경상수지를 합쳐서 뭐죠?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흑자 되면 외환 유입이 많아질 테니까, 그죠? 많아지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환율은 어떻게? 하락될 때고, 적자 뭐 이렇게 되면 상승 요인이 발생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하나가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외환수지, 그러니까 자본수지가 적자예요. 그럼 그 둘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이, 그죠?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면 자본수지가 적자고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자본수지의 적자폭보다 더 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할 테고 환율은 어떻게? 하락하겠죠. 이해돼? 그게 이 먼델 플레밍이 주장한 이론이죠. 그죠?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오늘날 투자나 투기적 자본 거래로 인한 외환 거래량이 무역 부분에 의한 외환 거래량을 압도함에 따라서 환율의 결정과 관련해서 국제 수지보다 투자자들이 자산 구성을 중시하는 자산시장 접근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그죠? 뭐라고? 자산시장 접근법. 그 출발점은 통화주의자들이 제기한 신축 가격 모형인데, 이는 환율이 두 국가의 물가 수준의 비율과 같다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 이거 많이 봤어요, 그죠? 이거 알죠? 이건 이런 거잖아요. 뭐 구매력 평가설은 간단하게 이런 걸로 우리 공부했었죠.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가 있어요. 거기서 빅맥 같은 게 있으면 이 빅맥의 가치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팔리는데 이게 미국에 1달러예요. 그러면 1달러의 구매력과 1,000원의 구매력이 같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가치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1달러당 얼마가 되는 거죠? 1,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개별 물품을 가지고 이런 걸 다 비교할 수 없으니까 물가 수준으로 서로 뭘 하는 겁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이 환율은 외국의 물가, 그죠? 를 가지고서 이제 자국의 물가를 나누면 각각의 구매력을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이제 환율을 결정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반을 둔 환율이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래서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되니까 환율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통화 공급은 국내 통화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 당국에 의해 정책적으로 조절된다는 거죠. 통화 수요는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국의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환율은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그 물가 수준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잘 봐요. 통화의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수요보다.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통화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잘 생각해봐요. 물가는 어떻게 되겠죠? 제가 이 경제학을 꿰뚫는 관통하는 가장 핵심 원리가 흔하면 싸지고 희소하면 비싸진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통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건, 그러니까 통화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건 돈이 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물건과 교환을 할 텐데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이 돈이 흔해지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환율은 통화 공급과 통화 수요에 의해서 결정돼요. 통화 공급이 통화 수요를 초과하면 이 통화에 의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그죠? 물가가 높아지면 자국의 물가가 높아지면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자국 통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진다는 얘기고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죠? 이해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 수요는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그리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여기서 변화를 설명 안 했지만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죠? 통화 수요가 늘어나죠. 통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통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국내 물가 수준은 어떻게 되죠? 상승하죠. 그죠? 그럼 이 국내 통화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하락하고 자산 구성에서 국내 통화를 줄이고 외환 보유를 늘리니까 환율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죠.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물가 수준의 변동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말 그대로 물가 오르면 어떻게 돼? 통화 가치는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구성에서 국내 통화는 어떻게? 비중을 줄이죠.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외환의 가치는 어떻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높아지고 환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도 변동될 거고 물가 변동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거나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통화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국내 물가 수준은 어떻게? 하락하고 국내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만큼 환율도 어떻게? 하락한다라는 거죠. 이해돼? 요게 누구의 주장인 거야? 앞에 말했던 이 통화론자들, 그죠? 그래서
그 자산시장 접근법을 이제 환율 변동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이해돼? 이 변동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아,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자, 신축 가격 모형에 따르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아까 다 설명했어요. 이와 달리 국민으로도 다 설명했네요. 그죠? 이는 국민소득 변화에 대한 케인즈 이론이나 이자율 변화에 대한 먼데일 플레밍 이론과 정반대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먼데일 플레밍 이론에 따르면 뭐가 이 환율을 결정한다 그랬죠? 자본 수지랑 국제 수지가 환율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봐봐.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 먼데일 플레밍 이론에서는 자본 수지가 개선되죠. 외환의 유입이 많아진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아닌가? 맞죠? 자본 수지가 개선되니까 흑자니까 외환에 뭐가 발생한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환율이 떨어진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완전 정반대 결과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먼데일 플레밍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오르면 환율은 외환의 초과 공급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자면 이자율 상승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해돼? 국민소득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서는 환율이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나? 근데 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 이 앞에서 보자면 국제수지가 이 국민소득과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이 물가는 어떻게 되죠? 상승하게 돼요. 이 물가 상승은 결국에 외환의 뭐죠? 상승 요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락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자, 자산시장 접근법은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에 대한 평가가 나에 이제 언급되는데, 그에 따른 환율 예측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의 중심에는 구매력 평가설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요지는 뭡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지는 뭐죠?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 자체가 만약에 오르면 대부분의 물품들이 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대로 그러니까 우리 화폐와 이 물건의 교환 비율하고 외국 화폐 물건의 교환 비율이 거의 일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이 구매력 평가설은 모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교역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외국과 자국 사이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는 재화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비교역제가 상당히 많죠. 물가를 구성하는 물가 구성 요소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이러한 아까 이름 뭐였죠? 그 자본시장 접근법은 제대로 이 환율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뭐 이런 내용도 잠깐 나오는데, 비교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교역되지 않는데 대부분 한국 간의 임금 수준이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선진국에서의 비교역제 가격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대표적인 비교역제가 막 미용 서비스 이런 거거든요. 미용 서비스 같은 게 실제로 이 노동 생산성이나 서비스의 수준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선진국에서 이러한 비교역제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외국에 예를 들면 나가가지고 유럽에서 뭐 미용실 가가지고 뭐 간단한 커트 같은 데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든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재화가 다 교역될 수 있는 교역재라 가정하니까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구매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진국에서 이 비교육재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개발도상국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 그러니까 비교육재의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너무 낮게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선진국의 구매력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육재도 싹 다 교육재로 취급하니까 물가 수준이라는 게 그 비교육재는 대체로 선진국의 가격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선진국의 가격이 훨씬 더 높다면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력은 반대로 이 개발도상국의 구매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구매력이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니까 사실은 실제 환율은 뭐죠? 이 실질 환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일반 물가 지수를 토대로 한 실질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의 예측과 달리 이래서 이탈되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를 들면 선진국이랑 자국을 비교했을 때 선진국의 물가가 더 높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율이 실제보다는 어떻게 더 낮게 평가되거나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한참 설명을 했는데, 요 8번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이제 핵심 문제니까 8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음은 어느 해 말에 8번 문제 같이 봐요.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보기 있는 문제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이 보기부터 제시문의 개념을 가지고서 해석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거 해석 바로 해봅시다. 좀 키워서 해석해볼까? 너무 안 보이죠, 그죠? 다음은 어느 해 말 A국과 B국의 일반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데 이용된 재화들을 자국화폐로 표시한 단위당 가격을 정리한 표예요. 단위당 가격을 정리한 표인데 밀은 단위당 100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 화폐 단위로 100이고 얘는 이 나라 단위 화폐로 10이라는 거죠. 그죠? 65, 4, 48, 20, 10이라는 겁니다. 교육은 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고 지금 교역재는 밀과 티셔츠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A국은 B국으로 밀을 수출하고 이렇게 수출해요. 그 다음에 B국은 그 A국에게 이 티셔츠를 수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A국은 B국으로부터 티셔츠를 수입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재화의 교역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에요. 그죠? 맞죠? 오케이. 이제 밀은 A국에서 B국으로, 그 다음에 티셔츠는 B국에서 A국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상수지가 얼마라 그랬죠? 모두 0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0이라는 건 외환시장에서 이 케인즈에 따르면 초과 공급도 초과 수요도 발생하지 않는 균형점에 이른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 변동 압박이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 이듬해 B국의 흉년이 들어서 밀의 가격이 2배로 급등했다 그랬어요. 얘의 가격이 2배로 급등했다고. 그러면 이 B국의 밀 수입량도 급증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B국의 흉년이 들어서 B국의 가격이 2배로 급등하고 당연히 이 B국에서의 이 밀 수요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B국의 밀 수입량도 훨씬 더 늘겠죠. 그죠?
이에 B국 통화당국은 이자율을 조정해서 환율 변화에 대응하려고 해요. 자, 봐봐. 왜 이자율을 조정해서 환율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냐면 수입량이 급증하잖아요. 그러면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수입량 급증은 경상수지의 뭐죠? 적자를 초래하죠. 적자를 초래하면 외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겠죠.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를 거 아니에요. 이해가? 환율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 결과 어떤 변동이 나타날 거냐면 환율이 급등하는, 그죠? 그 변화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B국의 통화당국은 이자율 조정해서 환율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환율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A국 화폐 대 B국 화폐 환율이 교역제만을 대상으로 구매력 평가서를 적용해서 도출했을 때는 원래 10대 1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A국 화폐 10개를 줘야 B국 화폐 1개를 교환하는 환율이었다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지기 전에,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요 표에 이 가격이 유지되고 이 표에서처럼 경상수지가 뭐죠? 0일 때 원래의 환율은 10대 1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가격 급등에서 밀수입량이 급증하고 이 밀수입량의 급증이라는 건 케인즈의 관점에서 보자면 적자를 의미하는 거고 국제수지. 국제수지 적자라면 당연히 환율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그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죠? 환율 하락을 모아했다는 거죠. 이 B국 통화당국은 꾀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근데 만약에 먼델 플레밍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을 어떻게 하겠어요?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자본수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수지가 흑자일 때 환율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본수지의 흑자를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먼델 플레밍 이론에 따른다면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올려야죠. 올려야 자본수지가 뭐죠? 흑자로 돌아서고 자본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만큼 외환의 유입이 증가해서 뭘 할 거죠? 이 환율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아까 신축 가격 모형이라면 이자율은 어떻게 반대로 움직여야겠죠. 그죠? 이자율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환율도 뭐죠? 같이 하락하겠죠. 오케이. 그렇게 대충 해석을 하고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는 사실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답은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먼델 플레밍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자율 변동과 환율은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율이 오르면서 자본수지가 어떻게 되죠? 개선이 되죠. 그러면 외환의 유입이 늘어날 테니까 이자율이 오르는 만큼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하락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먼델 플레밍 이론에 따르면 B국의 밀수입량이 급증한 이후에 B국 통화당국이 환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그 변화에 대응하는 건 환율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국내 이자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어때야 되죠? 높여야죠. 그죠? 이해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3번이라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 문제에서 다른 것들은 크게 내가 볼 땐 어렵지 않아요. 선택지 판단이. 봐봐.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B국의 밀수입량이 급증한 이후에 A국에서는 외환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환율이 하락하겠다. A는 당연히 B국의 밀수입이 급증하니까 A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A국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뭐죠? 흑자가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환율이 당연히 하락하겠죠. 이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2번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가 좀 이해돼요. 이거는 잘 봐봐요.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B국의 흉년이 들기 전에 A국 화폐와 B국 화폐의 환율이 12대 1이라고 가정할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기에서는 환율이 10대 1이었죠. 이때 경상수지가 뭐라고 했죠? 0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기 전에 A국 화폐 대 B국 화폐 환율이 만약에 12대 1이라면 A국의 입장에서는 균형 환율보다 높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K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경상수지가 0일 때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A국의 환율이 어떨 때죠? 높을 때죠. 그러면 높으니까 하방 압박을 받고 있을 때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A국이 경상수지 흑자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흑자일 때는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환율이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흉년이 들기 전에 A국 대 B국 화폐 환율이 12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한 주문까지 너무 오래 설명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가정하면 A국의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10대 1이 지금 균형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환율보다 훨씬 더 어떤 상태인 거죠? 높은 상태니까 환율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말은 이 경상수지, 그러니까 이 수출입 시장에서 무엇이 초과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출이 초과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A국은 흑자 상태였군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그 해석 가능하겠죠, 그죠? 요 2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선택지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7번은 제가 틀려가지고 답이 2번이죠, 그죠?